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밖에는 이렇게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창호지 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제법 맵습니다. 이런 밤이면 아랫목 이불 속에 발을 묶고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 것이 제격이지요. 자, 등잔불을 조금 돋우고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곰방대에 담배를 피우던 호랑이가 있던 시절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를 하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가슴에 남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양 도성에서 말마로 꼬박 열흘은 달려야 겨우 닿을까 싶은 동쪽 끝 바닷가 외딴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담이단이었습니다. 맑을 담자. 하지만 마을 사람 중 아무도 아이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요. 담이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푸른 빛이 도는 커다란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꼭 외로운 섬 하나를 뚝 떼어다 붙여놓은 것 같았지요. 바다에 기대어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 반점을 용왕의 노여움이라 불렀습니다. 저 아이가 바다의 심기를 건드려 만선몬준의 꿈을 앗아갈 재앙의 증표라 여겼지요. 그래서 다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파도가 바로 발치에서 부서지는 바닷가 절벽 밑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미는 다 날가 구멍이 숭숭 뚫린 어망을 깃고 있었습니다. 섣달 그음이 코앞이라 바람은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오두막은 그 바람을 다 막아주지 못했지요. 흙벽 틈새로 황소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새어들 때마다 탁자 위의 호롱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 머금은 곰팡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미는 무명 치마저고리 위에 해진 솜 두루마기를 껴입었지만 등줄기로 스미는 한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후다미는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다시 바늘을 쥐었습니다. 그물코를 꿰매는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만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다미의 어머니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폭풍우가 치던 밤에 무트로 밀려왔다고 했지요. 그녀는 약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고 특히 상처를 돌보는 솜씨가 용했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뺨에 반점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 취급했고 시름시름 앓던 그녀는 다미가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다미는 홀로였습니다. 유일한 벗은 절벽에 부딪혀 흰 거품을 무는 파도 소리와 갯벌에 숨어 사는 작은 생명들 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물 손질이 끝났습니다. 다미는 굳은 어깨를 폈습니다.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아궁이에는 식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미는 선반에 놓아두었던 저녁 그릇을 내렸습니다. 깡보리밥 한 덩이와 시어 빠진 무김치 두어 조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디찬 밥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동안 다미의 눈은 하염없이 호롱불 심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지 오래된 사람처럼 덤덤히 제 몫의 저녁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이튿날은 닷새 만에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간밤에 눈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미는 새벽부터 일어나 뒷산 절벽을 탔습니다. 얼어붙은 바위를 맨손으로 잡아가며 아슬아슬하게 기어오른 곳, 그곳에는 혹독한 바닷바람을 이겨낸 귀한 약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정성껏 캔 말린 황깃뿌리와 눈 속에서 찾아낸 붉은 천문동 몇 알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운이 좋으면 저작거리 약재상에게 이것들을 주고 거친 잡곡이라도
한 줌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흙먼지이는 마을길을 지나 장터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다미를 덮쳤습니다. 생선 파는 안악의 목소리였장수, 가위 소리 흥정하는 소리. 하지만 다미가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미의 왼쪽 뺨을 힐끗 보곤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거나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쯧쯧, 저 푸른 점이 또 나왔군. 오늘 장사는 다 틀렸네. 아침부터 부정한 것을 봤으니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장터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들거리며 걸어오던 사내 하나가 다미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야, 다미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광주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힘들게 캐온 약초들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어이쿠, 이런, 내 눈이 썩었나 보군. 하필이면 이런 게 눈앞에 알짱거리다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 다미가 고개를 들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아들이자 아전 노릇을 하며 위세를 부리는 최만석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흙바닥에 뒹구는 약초에 닿았습니다. 그중 유난히 뿌리가 실한 작은 산삼산 여유비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이 내년 따위에게 무슨 소용이람. 최만석은 신발 끝으로 그 산삼을 지그시 밟아 뭉갰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발을 비틀어 흙에 처박았습니다. 온 장터에 재수없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너 같은 것은 내 오두막에 처박혀 있어야지. 어디라고 기어나와 맑은 공기를 흐린단 말이냐.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쏟아진 약초를 바라보는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치욕과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묻고 최만석의 신발에 지시겨진 약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원망 대신 부서진 것들을 향한 애처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그런 다미의 모습에 침을 퇴뱉고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제 갈 길을 갔고 장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오직 다미만이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 다미는 텅 빈 것이나 다름없는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광주리의 무게가 아니라 세상의 무게가 그녀의 등을 굽게 했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다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방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 왼쪽 뺨의 반점을 매만졌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제 운명을 말없이 확인하는 그런 몸짓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바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동해의 파도는 유난히 거칠고 높았습니다. 다미가 돌아온 그날 밤 맹렬하게 울부짖던 파도 소리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거대한 노호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는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켜 뭇을 집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지신디신의 분노라 불렀고 용왕이 바다를 뒤엎는 순간이라 여겼습니다. 폭풍우는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했고
빗줄기는 창처럼 대지를 내리쳤습니다. 마을의 단단한 기와집들도 추풍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하물며 바다 가장 가까이에 위태롭게 서 있던 다미의 오두막은 어떠했겠습니까? 다미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집이 통째로 바다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흙벽이 무너지는 소리, 석가래가 부러지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오두막을 물어뜯는 듯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폭풍이 멎었습니다. 다미가 부서진 문틈으로 기어 나왔을 때 세상은 온통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해변은 사라졌습니다. 온갖 배의 파편과 부러진 나무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과 죽은 물고기들이 뒤엉켜 거대한 무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반쯤 허물어져 속을 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재난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당장 오늘 밤의 추위를 피할 땔감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미는 망가진 광주리를 들고 폐허가 된 해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쓸만한 나무 토막이나 파도에 밀려온 해초 할처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검은 미역 줄기와 밧줄 더미를 헤치며 걷던 다미의 발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다란 통나무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모래에 박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이미 걸레 조각처럼 찢겨 있었지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폭풍에 휩쓸린 어부의 거친 삼배옷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모래가 잔뜩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촉은 부드러운 비단 배륜이었습니다. 이런 외진 바닷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귀한 옷이었지요. 다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구 워커다. 북쪽에서 넘어온 첩자 딥저다. 이 시대의 낯선 일을, 그것도 폭풍우가 몰고 온 정체불명의 사내를 집에 들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다미처럼 불길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처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최만석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녀는 마을을 어지럽힌 죄로 관아에 끌려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르는 일이다. 보지 못한 일이다. 그냥 이대로 돌아서면 이 남자는 밤새 밀려올 다음 파도에 휩쓸려 다시 바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다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했을 때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뺨을 만지며 재앙의 증표라 속삭이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초를 캐며 살아있는 것은 다 귀한 것이란다. 속삭이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다. 다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 달려가 그를 뒤집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엉망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굳게 닫힌 입술과 오뚝한 콧날은 여느 사내들과 다른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는 어림도 없는 일임을 알았지만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수십 번, 마침내 반쯤 무너진 자신의 오두막 그나마 비가 덜 새는 구석자리에 남자를 눕혔습니다. 남자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바닷물이 뒤엉켜 온몸이 엉망이었습니다.
다미는 그 순간 장터에서의 두려움이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살려야 할 생명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부서진 집터를 뒤져 비에 젖지 않은 마른 약초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최만석의 발에 짓밟렸던 그 약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말려두었던 지헐초 지쉐철을 빻아 상처에 덮고 해열 게이때 좋은 칡뿌리를 다려 억지로 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다미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펄펄 끓는 그의 이마를 닦아내고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새벽 남자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남자가 가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으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오두막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이윽고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말투는 다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고아한 서울 양반의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제 집입니다. 나리께서는 파도에 밀려오셨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리, 내가 누구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기억상실, 기억성실. 거대한 폭풍과 머리의 상처가 그의 모든 과거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성함은 기억나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오? 다미는 그의 곁에 너덜너덜하게 찢겨 널브러진 비단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남자, 그럼 무명 모민이라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무명. 남자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몇 번 중얼거리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무명의 시선이 다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다미의 왼쪽 뺨, 그 푸른 반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다시 그 눈빛, 경멸 혹은 공포. 그녀는 그것에 익숙했지만 매번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혐오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자신을 살려준 이에 대한 맑은 고마움가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다미의 뺨을 가리키는 대신 자신의 머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입었군. 당신은 그가 물었습니다. 그 상처는 많이 아팠소. 그는 다미의 뺨을 반점이나 증표가 아닌 상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흉하냐고 묻는 대신 아팠냐고 물었습니다. 다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물어봐 준 것은 다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 속에서 세상에 버림받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오두막은 반쯤 무너졌고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미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가면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무명은 오두막에 남아 진흙을 이겨 벽에 구멍을 메웠습니다. 그의 손은 흙일에는 영 서툴렀지만 그가 엮은 새끼줄이나 바구니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고된 노동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은 무언가 섬세한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건 조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다미는 호롱불 밑에서 약초를 다듬었고 무명은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긴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의심하고 멀리했습니다. 불길한 년이 정체 모를 사내를 끌어들였다며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용왕의 노여움이라 불리던 처녀와 이름 없는 사내 사이에는 세상의 어떤 편견도 끼어들 수 없는 조용하고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바다는 잔인한 선물을 하나 더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역병, 익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몇몇 노인들이 쓰러지더니 이내 끔찍한 반점을 동반한 병이 아이들에게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원은 며칠 만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방한 탕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낮에는 곡 콧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집집마다 드리워졌습니다. 그 재앙은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최만석의 집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7살 난 귀한 외아들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난 채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을 살려내라. 이 돌팔이 의원 노마 최만석은 의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주랭랑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실성한 듯 절벽 및 오두막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최만석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반쯤 부서진 오두막 문 앞에서 다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그이가 무슨 짓을 했든 내가 다 사죄하겠소. 제발. 내 아들만. 최만석의 아내는 이마가 깨지도록 흙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다미는 말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모욕했던 사내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어미의 절규만이 보였습니다. 다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깊은 곳에 약초 상자를 열었습니다. 눈 속에서 캐냈던 천문동 절벽에서 목숨 걸고 땄던 희귀한 버섯들. 그녀는 그것들을 망설임 없이 꺼냈습니다. 무명은 묵묵히 다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다미가 약초의 무게를 재고 서로 다른 약재들을 섞는 침착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몰랐지만 그녀의 손은 수백 건의 의서를 통달한 듯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불을 지피겠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단단한 약재를 절구에 빻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손길 역시 마치 이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처럼 기품 있고 민첩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다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싸들고 최만석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최만석이 자신을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지만 죽어가는 아이의 숨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만석은 오두막에서 약을 가져온 다미를 보고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지만 그의 아내가 필사적으로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이분만이 희망입니다. 다미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불덩이 같은 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이 혼미의 약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의 입에 쓴 약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한 방울 한 방울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밤낮을 꼬박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약초로 몸을 닦아내고 약을 먹였습니다. 무명은 문 밖에서
묵묵히 다미를 지키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다음 약을 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아이에 펄펄 끓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반점이 옅어지고 아이가 가늘게 눈을 뜨며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의원도 포기한 아이를 푸른 점 처녀가 살려냈다는 소식에 희망을 잃었던 다른 어미들이 아픈 아이들을 업고 절벽 및 오두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명과 함께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창고에 있던 귀한 약재들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조용한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런 그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깊은 의학 지식과 자신을 멸시했던 이들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품어안는 그 끝없는 자비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열흘 뒤 마을에서 병세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단 한 사람 최만석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굴욕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재수없는 년이라 멸시했던 계집에게 아들의 목숨을 빚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미를 은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권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최만석은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오. 그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저 계집은 요물 여우, 이오 필시 9개 꼬리가 달린 구미호 조회우거나 사람의 간을 빼먹는 마녀일 것이오. 저 요물이 이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 장본인이란 말이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요물이 병을 주고 약을 준 것이오. 우리의 환심을 사서 이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인 게야. 그리고 저기 저 정체 모를 산의 놈은 필시 북쪽 오랑캐가 보낸 첩자 딥저가 분명하오. 저 요물과 한패가 되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오. 공포는 감사보다 빠르게 전염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최만석의 선동에 다시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어쩐지 그렇게 신통한 의술을 가졌을 리가 없지. 저것들을 당장 잡아들여 저 오두막과 함께 불태워 죽여야 하오. 마을에 우환을 뿌리 뽑아야 한단 말이오. 성난 군중이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다미의 오두막으로 몰려갔습니다. 와, 다미와 무명은 순식간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저 요물을 끌어내라. 최만석이 손가락질하며 명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다미가 오두막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등 뒤로 무명을 감쌌습니다. 다미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푸른 반점이 타오르는 횃불빛에 유난히 빛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밝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요술 여술이라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당신들의 무심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흠칫했습니다. 산 한마음이 불길한 것이라면 힘없는 이를 짓밟는 당신들의 잔인함은 복수를 부르는 것입니까? 다미의 외침에 무명이 그녀의 곁으로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에는 만백성을 굽어 살피던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횃불을 든 군중을 향해 서리발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으나 진실 젠세까지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최만석이 비웃으며 횃불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군중을 해치고 한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최만석의 아들이 살아난 바로 그 집 최만석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다미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몸으로 다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분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시오. 당신들이 이분을 해하려 한다면 나부터 죽이시오. 그녀의 외침을 시작으로 아이를 구한 다른 어미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서로 팔을 이어 잡으며 다미와 무명주의로 거대한 인간 방패랜 깐펑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순 없소. 어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 앞에 선동되었던 마을 사람들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어미들의 눈물과 최만석의 아기에 찬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하나둘 손에 든 횃불을 땅으로 내렸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을 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다미를 푸른 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미에게 약초 아가씨, 역처 아가씨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담아 힘을 합쳐 다미의 오두막을 다시 지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라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기둥과 두꺼운 흙벽을 가진 새 집이었습니다. 다미의 이름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푸른 반점은 더 이상 불행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동해의 거친 바다도 잔잔해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약초 아가씨 다미 덕분에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곳이 있으면 저마다 귀한 곡식이나 생선을 들고 그녀의 새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무명무밍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에 밴 지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미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글은 깊고 이치가 밝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의 구름 모양과 바람의 냄새를 맡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어부들은 그의 조언 덕분에 풍랑을 피하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백성박싱을 이롭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미는 무명에게 글을 배우며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무명은 다미의 지혜로운 약초 지식에 감탄하며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도성에서 내려온 수십 명의 금이군 지매군 이 창칼을 번뜩이며 마을 어귀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눈이 부시게 빛났고 그 위세는 마을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엎드리거라 어명유명이시다. 가장 앞서 말을 타고 온 비단 관복을 입은 내관 나이관 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최만석 역시 사시나무 떨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관은 매서운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섣달 이 근방에서 거센 폭풍우가 있었느니라. 혹 그때 바다에서 밀려온 낯선 이를 본 자가 있느냐. 그분은 용한 롱안의 내관이 그 낯선 이의 인상차기를 설명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초를 캐러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던 다미와 무명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군사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관의 눈이 무명에게 닿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거친 삼배옷 마부이을 입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으나 그는 자신이 평생을 모셔온 바로 그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 내관은 말에서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와 무명에게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전하 옥체 유태 무사하셨사옵니까? 이 늙은 신젠, 이 늙은 신이. 무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라니 무슨 말이요 나는 무명이요. 아, 통제라 기억을 잃으셨사옵니다. 내관은 피눈물을 흘리며 무명의 귓바퀴 뒤쪽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적 활을 쏟아 다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으시옵니다. 전하이시옵니다. 내관은 품속에서 황금색 비단 주머니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용룽이 새겨진 작은 옥패유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전하의 옥체를 증명하는 용패룡파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암행안공으로 동해안을 살피시다 폭풍우를 만나 글이 되신 것이옵니다. 무명이 아니 조선의 임금 해룡하룡 대왕이 그 용패를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닫혀있던 숨은 쇠문이 한꺼번에 열리듯 모든 기억이 그의 머릿속으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암행을 나선 이후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던 의지, 그리고 자신을 삼키려던 거대한 폭풍우의 기억까지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명으로 살았던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광경에 사색이 된 채 떨고 있는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만석은 눈알을 굴렸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임금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전하 소인이 마을에 아전 최만석이라 하옵니다. 소인이 기억을 잃으신 전하를 그간 극진히 보살펴 드렸사옵니다. 저 불경한 계집이 전하를 유혹하려는 것을 소인이 막아내느라 닥쳐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최만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임금은 이제 그는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최만석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나를 보살폈다고 하였느냐. 임금은 내관을 향해 명했습니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예 전하 어찌 내 놈은 짐젠 이 무명이었을 때 짐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의 약초를 짓밟고 짐과 이 여인을 요물과 첩자로 몰아 불태워 죽이려 하였느니라. 이것이 내 놈이 말하는 극진함이더냐. 최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임금은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향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짐의 백성이로되 힘없고 약한 여인 하나를 불길하다는 헛된 미신으로 핍박하고 멸시하였다. 짐이 만약 임금이 아니었다면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목숨을 죄 없이 빼앗았을 것이다. 이것이 짐의 나라에서
백성이 백성에게 행하는 도리더냐. 마을 사람들 모두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만석의 죄는 단순히 짐을 속인 기군망상, 치준왕상의 죄만이 아니다. 임금의 눈을 속이고 백성을 억압한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당장 저자의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이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또한 그 아비 되는 이장 역시 자식을 그릇되게 키운 죄를 물어 파직바축하라. 금이군들이 비명을 지르는 최만석을 돼지처럼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그의 권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임금은 조용히 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입고 있던 거친 삼배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다미, 아가씨. 임금이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무명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짐은 그대를 궁궁으로 데려가려 하오. 그대를 후궁허궁으로 삼아 평생 곁에 두고 이 은혜를 갚고 싶소. 그것은 한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불길한 연이라 손가락질 받던 천한 계집이 일약 왕의 여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녀는 그 은혜를 받들 수 없사옵니다. 어찌하여? 다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소녀가 속한 곳은 높고 화려한 궁궐의 담장이 아니옵니다. 소녀의 자리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잠드신 이 바닷가 마을이옵니다. 소녀는 이곳에서 아프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옵니다. 그것이 뺨에 이 푸른 반점을 지니고 태어난 소녀의 소임소림이라 생각하옵니다. 임금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고귀한 영혼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궁에 가두는 것이 그녀의 빛을 가두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임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짐이 강요하지 않겠소. 대신 짐은 그대의 뜻을 온 천하에 펼칠 수 있도록 돕겠소. 임금은 그 자리에서 성지생지를 내렸습니다. 첫째 다미 아가씨를 조정의 정식 의녀 인유로 임명하고 이 동해안 일대의 병든 백성을 돌보는 정권 쟁균을 맡긴다. 둘째, 다미 의녀에게 나라의 녹촉으로 커다란 기와집 와자을 하사하고 그 뒤뜰에 백성을 구할 약초를 심을 광활한 약초밭을 내린다. 셋째, 임금을 구하고 어진 의녀를 길러낸 이 마을의 모든 세금 쇠긴을 앞으로 10년간 전부 면제免주한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은혜에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해 끝에 그 작은 어촌 유추는 조선에서 가장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커다란 기와집은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의 제빈원 제빈년이라 불리며 사시사철 병든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빈원의 주인 다미 의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을 어머니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 있던 푸른 반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용왕의 노여움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점을 우러러보며 동해 바다가 내린 복부의 인장이라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내가 들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 후로도 1년에 한두 번쯤 아무런 표식도 없는 작은 어선 유센 하나가 그 마을 포구에 조용히 닿곤 했다고 합니다. 배에서 내린 평범한 선비 차림의 사내는
제빈원의 의녀와 함께 달빛 아래 하얀 모래사장을 나란히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전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주었던 그 파도 소리를 밤늦도록 함께 듣고 가곤 했다지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밖에는 이렇게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창호지 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제법 맵습니다. 이런 밤이면 아랫목 이불 속에 발을 묶고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 것이 제격이지요. 자, 등잔불을 조금 돋우고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곰방대에 담배를 피우던 호랑이가 있던 시절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를 하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가슴에 남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양 도성에서 말마로 꼬박 열흘은 달려야 겨우 닿을까 싶은 동쪽 끝 바닷가 외딴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담이단이었습니다. 맑을 담자. 하지만 마을 사람 중 아무도 아이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요. 담이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푸른 빛이 도는 커다란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꼭 외로운 섬 하나를 뚝 떼어다 붙여놓은 것 같았지요. 바다에 기대어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 반점을 용왕의 노여움이라 불렀습니다. 저 아이가 바다의 심기를 건드려 만선 몬쥔의 꿈을 앗아갈 재앙의 증표라 여겼지요. 그래서 다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파도가 바로 발치에서 부서지는 바닷가 절벽 밑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미는 다 날가 구멍이 숭숭 뚫린 어망을 깃고 있었습니다. 섣달 그음이 코앞이라 바람은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오두막은 그 바람을 다 막아주지 못했지요. 흙벽 틈새로 황소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새어들 때마다 탁자 위의 호롱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 머금은 곰팡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미는 무명 치마저고리 위에 해진 솜 두루마기를 껴입었지만 등줄기로 스미는 한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후다미는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다시 바늘을 쥐었습니다. 그물코를 꿰매는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만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다미의 어머니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폭풍우가 치던 밤에 무트로 밀려왔다고 했지요. 그녀는 약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고 특히 상처를 돌보는 솜씨가 용했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뺨에 반점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 취급했고 시름시름 앓던 그녀는 다미가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다미는 홀로였습니다. 유일한 벗은 절벽에 부딪혀 흰 거품을 무는 파도 소리와 갯벌에 숨어 사는 작은 생명들 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물 손질이 끝났습니다. 다미는 굳은 어깨를 폈습니다.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아궁이에는 식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미는 선반에 놓아두었던 저녁 그릇을 내렸습니다. 깡보리밥 한 덩이와 시어 빠진 무김치 두어 조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디찬 밥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동안 다미의 눈은 하염없이 호롱불 심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지 오래된 사람처럼 덤덤히 제 몫의 저녁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이튿날은 닷새 만에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간밤에 눈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미는 새벽부터 일어나 뒷산 절벽을 탔습니다. 얼어붙은 바위를 맨손으로 잡아가며 아슬아슬하게 기어오른 곳, 그곳에는 혹독한 바닷바람을 이겨낸 귀한 약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정성껏 캔 말린 황깃뿌리와 눈 속에서 찾아낸 붉은 천문동 몇 알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운이 좋으면 저작거리 약재상에게 이것들을 주고 거친 잡곡이라도 한 줌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흙먼지이는 마을길을 지나 장터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다미를 덮쳤습니다. 생선 파는 안악의 목소리였장수, 가위 소리 흥정하는 소리. 하지만 다미가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미의 왼쪽 뺨을 힐끗 보곤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거나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쯧쯧, 저 푸른 점이 또 나왔군. 오늘 장사는 다 틀렸네. 아침부터 부정한 것을 봤으니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장터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들거리며 걸어오던 사내 하나가 다미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야, 다미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광주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힘들게 캐온 약초들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어이쿠, 이런, 내 눈이 썩었나 보군. 하필이면 이런 게 눈앞에 알짱거리다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 다미가 고개를 들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아들이자 아전 노릇을 하며 위세를 부리는 최만석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흙바닥에 뒹구는 약초에 닿았습니다. 그중 유난히 뿌리가 실한 작은 산삼산 여유비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이 내년 따위에게 무슨 소용이람. 최만석은 신발 끝으로 그 산삼을 지그시 밟아 뭉갰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발을 비틀어 흙에 처박았습니다. 온 장터에 재수없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너 같은 것은 내 오두막에 처박혀 있어야지. 어디라고 기어나와 맑은 공기를 흐린단 말이냐.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쏟아진 약초를 바라보는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치욕과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묻고 최만석의 신발에 지시겨진 약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원망 대신 부서진 것들을 향한 애처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그런 다미의 모습에 침을 태뱉고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제갈 길을 갔고 장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오직 다미만이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 다미는 텅 빈 것이나 다름없는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광주리의 무게가 아니라 세상의 무게가 그녀의 등을 굽게 했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다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방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 왼쪽 뺨의 반점을 매만졌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제 운명을 말없이 확인하는 그런 몸짓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바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동해의 파도는 유난히 거칠고 높았습니다. 다미가 돌아온 그날 밤 맹렬하게 울부짖던 파도 소리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거대한 노호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는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켜 뭇을 집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지신디신의 분노라 불렀고 용왕이 바다를 뒤엎는 순간이라 여겼습니다. 폭풍우는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했고 빗줄기는 창처럼 대지를 내리쳤습니다. 마을의 단단한 기와집들도 추풍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하물며 바다 가장 가까이에 위태롭게 서 있던 다미의 오두막은 어떠했겠습니까? 다미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집이 통째로 바다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흙벽이 무너지는 소리, 석가래가 부러지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오두막을 물어뜯는 듯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폭풍이 멎었습니다. 다미가 부서진 문틈으로 기어 나왔을 때 세상은 온통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해변은 사라졌습니다. 온갖 배의 파편과 부러진 나무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과 죽은 물고기들이 뒤엉켜 거대한 무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반쯤 허물어져 속을 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재난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당장 오늘 밤의 추위를 피할 땔감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미는 망가진 광주리를 들고 폐허가 된 해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쓸만한 나무 토막이나 파도에 밀려온 해초 할처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검은 미역 줄기와 밧줄 더미를 헤치며 걷던 다미의 발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다란 통나무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모래에 박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이미 걸레 조각처럼 찢겨 있었지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폭풍에 휩쓸린 어부의 거친 삼배옷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모래가 잔뜩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촉은 부드러운 비단 배륜이었습니다. 이런 외진 바닷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귀한 옷이었지요. 다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구 워커다. 북쪽에서 넘어온 첩자 딥저다. 이 시대의 낯선 일을, 그것도 폭풍우가 몰고 온 정체불명의 사내를 집에 들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다미처럼 불길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처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최만석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녀는 마을을 어지럽힌 죄로 관아에 끌려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르는 일이다. 보지 못한 일이다. 그냥 이대로 돌아서면 이 남자는 밤새 밀려올 다음 파도에 휩쓸려 다시 바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다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했을 때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뺨을 만지며 재앙의 증표라 속삭이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초를 캐며 살아있는 것은 다 귀한 것이란다. 속삭이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다. 다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 달려가 그를 뒤집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엉망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굳게 닫힌 입술과 오뚝한 콧날은 여느 사내들과 다른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는 어림도 없는 일임을 알았지만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수십 번, 마침내 반쯤 무너진 자신의 오두막 그나마
비가 덜 새는 구석자리에 남자를 눕혔습니다. 남자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바닷물이 뒤엉켜 온몸이 엉망이었습니다. 다미는 그 순간 장터에서의 두려움이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살려야 할 생명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부서진 집터를 뒤져 비에 젖지 않은 마른 약초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최만석의 발에 짓바렸던 그 약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말려두었던 지헐초 지쉐철을 빻아 상처에 덮고 해열 게이때 좋은 칡뿌리를 다려 억지로 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다미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펄펄 끓는 그의 이마를 닦아내고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새벽 남자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남자가 가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으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오두막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이윽고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말투는 다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고아한 서울 양반의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제 집입니다. 나리께서는 파도에 밀려오셨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리, 내가 누구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기억상실, 기억성실. 거대한 폭풍과 머리의 상처가 그의 모든 과거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성함은 기억나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오? 다미는 그의 곁에 너덜너덜하게 찢겨 널브러진 비단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남자, 그럼 무명 모민이라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무명. 남자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몇 번 중얼거리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무명의 시선이 다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다미의 왼쪽 뺨, 그 푸른 반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다시 그 눈빛, 경멸 혹은 공포. 그녀는 그것에 익숙했지만 매번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혐오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자신을 살려준 이에 대한 맑은 고마움 강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다미의 뺨을 가리키는 대신 자신의 머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입었군. 당신은 그가 물었습니다. 그 상처는 많이 아팠소. 그는 다미의 뺨을 반점이나 증표가 아닌 상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흉하냐고 묻는 대신 아팠냐고 물었습니다. 다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물어봐 준 것은 다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 속에서 세상에 버림받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오두막은 반쯤 무너졌고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미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가면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무명은 오두막에 남아 진흙을 이겨 벽에 구멍을 메웠습니다. 그의 손은 흙일에는 영 서툴렀지만 그가 엮은 새끼줄이나 바구니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고된 노동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은 무언가 섬세한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건 조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다미는 호롱불 밑에서 약초를 다듬었고 무명은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긴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의심하고 멀리했습니다. 불길한 년이 정체 모를 사내를 끌어들였다며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용왕의 노여움이라 불리던 처녀와 이름 없는 사내 사이에는 세상의 어떤 편견도 끼어들 수 없는 조용하고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바다는 잔인한 선물을 하나 더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역병, 익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몇몇 노인들이 쓰러지더니 이내 끔찍한 반점을 동반한 병이 아이들에게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원은 며칠 만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방한 탕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낮에는 곡 콧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집집마다 드리워졌습니다. 그 재앙은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최만석의 집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7살 난 귀한 외아들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난 채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을 살려내라. 이 돌팔이 의원 노마 최만석은 의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주랭랑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실성한 듯 절벽 밑 오두막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최만석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반쯤 부서진 오두막 문 앞에서 다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그이가 무슨 짓을 했든 내가 다 사죄하겠소. 제발. 내 아들만. 최만석의 아내는 이마가 깨지도록 흙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다미는 말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모욕했던 사내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어미의 절규만이 보였습니다. 다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깊은 곳에 약초 상자를 열었습니다. 눈 속에서 캐냈던 천문동 절벽에서 목숨 걸고 땄던 희귀한 버섯들. 그녀는 그것들을 망설임 없이 꺼냈습니다. 무명은 묵묵히 다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다미가 약초의 무게를 재고 서로 다른 약재들을 섞는 침착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몰랐지만 그녀의 손은 수백 건의 의서를 통달한 듯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불을 지피겠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단단한 약재를 절구에 빻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손길 역시 마치 이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처럼 기품 있고 민첩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다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싸들고 최만석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최만석이 자신을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지만 죽어가는 아이의 숨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만석은 오두막에서 약을 가져온 다미를 보고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지만 그의 아내가 필사적으로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이분만이 희망입니다. 다미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불덩이 같은 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이 혼미의 약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의 입에 쓴 약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한 방울 한 방울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밤낮을 꼬박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약초로 몸을 닦아내고 약을 먹였습니다. 무명은 문 밖에서 묵묵히 다미를 지키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다음 약을 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아이에 펄펄 끓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반점이 옅어지고 아이가 가늘게 눈을 뜨며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의원도 포기한 아이를 푸른 점 처녀가 살려냈다는 소식에 희망을 잃었던 다른 어미들이 아픈 아이들을 업고 절벽 및 오두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명과 함께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창고에 있던 귀한 약재들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조용한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런 그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깊은 의학 지식과 자신을 멸시했던 이들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품어안는 그 끝없는 자비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열흘 뒤 마을에서 병세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단 한 사람 최만석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굴욕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재수없는 년이라 멸시했던 계집에게 아들의 목숨을 빚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미를 은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권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최만석은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오. 그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저 계집은 요물 여우, 이오 필시 9개 꼬리가 달린 구미호 조회우거나 사람의 간을 빼먹는 마녀일 것이오. 저 요물이 이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 장본인이란 말이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요물이 병을 주고 약을 준 것이오. 우리의 환심을 사서 이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인 게야. 그리고 저기 저 정체 모를 산의 놈은 필시 북쪽 오랑캐가 보낸 첩자 딥저가 분명하오. 저 요물과 한패가 되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오. 공포는 감사보다 빠르게 전염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최만석의 선동에 다시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어쩐지 그렇게 신통한 의술을 가졌을 리가 없지. 저것들을 당장 잡아들여 저 오두막과 함께 불태워 죽여야 하오. 마을에 우환을 뿌리 뽑아야 한단 말이오. 성난 군중이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다미의 오두막으로 몰려갔습니다. 와, 다미와 무명은 순식간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저 요물을 끌어내라. 최만석이 손가락질하며 명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다미가 오두막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등 뒤로 무명을 감쌌습니다. 다미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푸른 반점이 타오르는 횃불빛에 유난히 빛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밝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요술 여술이라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당신들의 무심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흠칫했습니다. 산 한마음이 불길한 것이라면 힘없는 이를 짓밟는 당신들의 잔인함은 복수를 부르는 것입니까? 다미의 외침에 무명이 그녀의 곁으로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에는 만백성을 굽어 살피던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횃불을 든 군중을 향해 서리발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으나 진실 젠세까지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최만석이 비웃으며 횃불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군중을 해치고 한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최만석의 아들이 살아난 바로 그 집 최만석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다미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몸으로 다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분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시오. 당신들이 이분을 해하려 한다면 나부터 죽이시오. 그녀의 외침을 시작으로 아이를 구한 다른 어미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서로 팔을 이어 잡으며 다미와 무명주의로 거대한 인간 방패랜 깐펑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순 없소. 어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 앞에 선동되었던 마을 사람들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어미들의 눈물과 최만석의 아기에 찬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하나둘 손에 든 횃불을 땅으로 내렸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을 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다미를 푸른 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미에게 약초 아가씨, 역처 아가씨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담아 힘을 합쳐 다미의 오두막을 다시 지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라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기둥과 두꺼운 흙벽을 가진 새 집이었습니다. 다미의 이름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푸른 반점은 더 이상 불행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동해의 거친 바다도 잔잔해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약초 아가씨 다미 덕분에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곳이 있으면 저마다 귀한 곡식이나 생선을 들고 그녀의 새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무명무밍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에 밴 지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미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글은 깊고 이치가 밝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의 구름 모양과 바람의 냄새를 맡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어부들은 그의 조언 덕분에 풍랑을 피하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백성박싱을 이롭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미는 무명에게 글을 배우며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무명은 다미의 지혜로운 약초 지식에 감탄하며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도성에서 내려온 수십 명의 금이군 지매군 이 창칼을 번뜩이며 마을 어귀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눈이 부시게 빛났고 그 위세는 마을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엎드리거라,
어명유명이시다. 가장 앞서 말을 타고 온 비단 관복을 입은 내관 나이관 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최만석 역시 사시나무 떨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관은 매서운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섣달 이 근방에서 거센 폭풍우가 있었느니라. 혹 그때 바다에서 밀려온 낯선 이를 본 자가 있느냐. 그분은 용한 롱안의 내관이 그 낯선 이의 인상차기를 설명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초를 캐러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던 다미와 무명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군사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관의 눈이 무명에게 닿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거친 삼배옷 마부이을 입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으나 그는 자신이 평생을 모셔온 바로 그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 내관은 말에서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와 무명에게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전하 옥체 유태 무사하셨사옵니까? 이 늙은 신젠, 이 늙은 신이. 무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라니 무슨 말이요 나는 무명이요. 아, 통제라 기억을 잃으셨사옵니다. 내관은 피눈물을 흘리며 무명의 귓바퀴 뒤쪽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적 활을 쏟아 다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으시옵니다. 전하이시옵니다. 내관은 품속에서 황금색 비단 주머니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용롱이 새겨진 작은 옥패유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전하의 옥체를 증명하는 용패룡파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암행안공으로 동해안을 살피시다 폭풍우를 만나 글이 되신 것이옵니다. 무명이 아니 조선의 임금 해룡하룡 대왕이 그 용패를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닫혀있던 숨은 쇠문이 한꺼번에 열리듯 모든 기억이 그의 머릿속으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암행을 나선 이후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던 의지, 그리고 자신을 삼키려던 거대한 폭풍우의 기억까지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명으로 살았던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광경에 사색이 된 채 떨고 있는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만석은 눈알을 굴렸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임금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전하 소인이 마을에 아전 최만석이라 하옵니다. 소인이 기억을 잃으신 전하를 그간 극진히 보살펴 드렸사옵니다. 저 불경한 계집이 전하를 유혹하려는 것을 소인이 막아내느라 닥쳐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최만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임금은 이제 그는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최만석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나를 보살폈다고 하였느냐. 임금은 내관을 향해 명했습니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예 전하 어찌 내 놈은 짐젠 이 무명이었을 때 짐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의 약초를 짓밟고 짐과 이 여인을 요물과 첩자로 몰아 불태워 죽이려 하였느니라. 이것이 내 놈이 말하는 극진함이더냐. 최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임금은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향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짐의 백성이로되 힘없고 약한 여인 하나를 불길하다는 헛된 미신으로 핍박하고 멸시하였다.
짐이 만약 임금이 아니었다면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목숨을 죄 없이 빼앗았을 것이다. 이것이 짐의 나라에서 백성이 백성에게 행하는 도리더냐. 마을 사람들 모두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만석의 죄는 단순히 짐을 속인 기군망상, 치준왕상의 죄만이 아니다. 임금의 눈을 속이고 백성을 억압한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당장 저자의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이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또한 그 아비 되는 이장 역시 자식을 그릇되게 키운 죄를 물어 파직바축하라. 금이군들이 비명을 지르는 최만석을 돼지처럼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그의 권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임금은 조용히 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입고 있던 거친 삼배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다미, 아가씨. 임금이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무명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짐은 그대를 궁궁으로 데려가려 하오. 그대를 후궁 허궁으로 삼아 평생 곁에 두고 이 은혜를 갚고 싶소. 그것은 한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불길한 년이라 손가락질 받던 천한 계집이 일약 왕의 여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녀는 그 은혜를 받들 수 없사옵니다. 어찌하여? 다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소녀가 속한 곳은 높고 화려한 궁궐의 담장이 아니옵니다. 소녀의 자리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잠드신 이 바닷가 마을이옵니다. 소녀는 이곳에서 아프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옵니다. 그것이 뺨에 이 푸른 반점을 지니고 태어난 소녀의 소임소림이라 생각하옵니다. 임금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고귀한 영혼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궁에 가두는 것이 그녀의 빛을 가두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임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짐이 강요하지 않겠소. 대신 짐은 그대의 뜻을 온 천하에 펼칠 수 있도록 돕겠소. 임금은 그 자리에서 성지생지를 내렸습니다. 첫째 다미 아가씨를 조정의 정식 의녀 인유로 임명하고 이 동해안 일대의 병든 백성을 돌보는 정권 쟁균을 맡긴다. 둘째, 다미 의녀에게 나라의 녹촉으로 커다란 기와집 와자을 하사하고 그 뒤뜰에 백성을 구할 약초를 심을 광활한 약초밭을 내린다. 셋째, 임금을 구하고 어진 의녀를 길러낸 이 마을의 모든 세금 쇠긴을 앞으로 10년간 전부 면제免주한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은혜에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해 끝에 그 작은 어촌 유추는 조선에서 가장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커다란 기와집은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의 제빈원 제빈년이라 불리며 사시사철 병든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빈원의 주인 다미 의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을 어머니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 있던 푸른 반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용왕의 노여움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점을 우러러보며 동해 바다가 내린 복부의 인장이라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내가 들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 후로도 1년에 한두 번쯤 아무런 표식도 없는 작은 어선 유센 하나가 그 마을 포구에 조용히 닿곤 했다고 합니다. 배에서 내린 평범한 선비 차림의 사내는 제빈원의 의녀와 함께 달빛 아래 하얀 모래사장을 나란히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전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주었던 그 파도 소리를 밤늦도록 함께 듣고 가곤 했다지요.